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서비스 디자인이 뭐지? 입니다.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내용이 도서관 사설을 키우는 곳이다. 아마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과연 우리가 사설만 배출하는 곳이냐? 아니다.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사설을 넘어서 문헌, 정보, 소위 지식에 대한 지식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실은 잘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는 지식 서비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1세기가 지식 산업 사회가 주축이 되고 지식 서비스가 굉장히 폭넓어지면서 지식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플랫폼 서비스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노동이 되었건 지적 생산이 되었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펼친다는 것의 얘기의 99%는 지식 산업에 대한 얘기고, 그 플랫폼이 곧 지식 서비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라는 학문 명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우리가 가졌던 학문 명칭이 보여주는 그 세상, 기대치, 그러니까 그대로 21세기에서는 플랫폼, 지식 서비스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제 개인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지식 서비스? 그건 서비스에 대한 얘기? 요즘 디자인에 대한 얘기? 그게 문헌정보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했던 그 사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본다면, 사서가 했던 일들이 뭘까와 사서가 그 일들을 왜 했을까와 그런 일들이 궁극에 어떻게 일반인들과 그 사회와 교감하고 살았을까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붙잡고 요즘 지식 서비스를 얘기하고 서비스 디자인 얘기했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얘기처럼 듣고 있고, 그걸 왜 우리 문헌정보학과에서 하지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조차도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문헌정보학이 말하는 지식 서비스, 문헌정보학이 말하는 서비스 디자인은 뭘까? 라는 얘기를 우리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사서 얘기를 하면 도서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도서관 얘기를 하면 도서관의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스테레오타입? 도서관은 책이 있고 열람 공간이 있고, 사서는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하고 그 책을 정리해서 조직해서 배열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 그 공간에서 어떤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곳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행동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천년을 살아왔고 5천년 동안 그 기술들은 상당히 진화했겠죠. 물론 도서관만 딱 특별히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 진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 그 집단, 그 도시, 그 국가가 기술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기술들을 축약해서 집약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적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도 똑같이 진화해왔다고 보면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적용되어진 기술, 그 시대적 기술은 뭐지?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얘기, 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정보를 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을 분산되어 있는 그 많은 데이터들, 엄청나게 많은 웹사이트들, SNS들, 블로그들, 각종 웹페이지들, 기관이 만들었던 개인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품어내고 있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조직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5,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도서관은 보통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발생하는 것,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서관 스테레오타입으로 도서관 책이 있어, 도서관 열람 공간이 있어,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웹페이지 인터넷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 그 데이터들이 잘 정되고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 그 공간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웹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서 쳐다보는 웹 브라우저들이 그런 열람 공간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들고 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도서관에서는 뭘 만들어 놓지는 않잖아? 도서관에서만 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업화입니다. 노동 생산성에 기인한 분업화가 20세기를 만들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로 대변되어지는 분업화에 대한 얘기.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게 20세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와서는 가치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만족, 그러니까 요즘 농담이 진담이 그런 용어가 있는지 저도 확인을 못하겠지만 가심비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그 전까지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저것이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진 그 과정에 투자되어진 비용과 내가 투자하는 돈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따진 거죠. 그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고 구조적인 얘기입니다. 얼마짜리 물건인데 너무 싸 했을 때 가성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심비는 저 사람이 100원 주고 만들던 1,000원을 주고 만들던 10,000원 주고 만들던 상관없이 내가 그 물건을 1,000원에 샀을 때는 충분히 1,000원어치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오는 말이 가심비라는 얘기죠. 내 만족도에 비해서 가격이 어떤가를 따집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을 돌아봅시다. 5,000년 전에 노예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책이라는 것은 점토판이나 파피루스로 만들어주고 감히 누구도 쉽게 제작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 종이를 통해서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말하는 책 파피루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지식과 그 글자에 대한 습득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활용했던 것이고,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용했을 것이라는 걸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데이터들, 기록들은 무엇일까를 보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이, 문학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철학이라는 용어로, 과학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문학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은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기계 제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엄청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겠죠. 지금 또 어느 영역이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 보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학위를 줘도 PhD라고 부릅니다. 필로소피컬 닥터라는 얘기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는 필로소피컬, 철학적 배경을 갖는 얘기죠.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최고의 경지를 이루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결국 학문이 세분화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한 노동 생산성에 기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도서관에서는 5,000년 전에는 생산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점차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지고, 왜?
기술적으로 그 생산하는 행위라든가 필요한 도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도서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도서관에서 벗어났겠죠. 옛날엔 일치하고 안 하고가 필요 없습니다. 파피루스를 만들고 파피루스를 수집하고 글을 쓰고 책으로 보존하고 하는 전 공정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니? 아니요. 도서관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 소위 그 수뇌부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오락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집약되어진 것이 그들의 지적 브레인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본다면 기술의 발전이 기능화되어지고 분업화되어지면서 쪼개졌던 것들인데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포맷들이 다 하나의 형식을 갖기 시작했고 모든 채널들이 다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고 옛날에 소리는 라디오로 영상은 TV로 뭐 연극은 어떻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웹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흩어져 있는 일을 떠나서 개념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지식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지적전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인 것이 도서관은 그런 지식자원들의 유통구조, 요즘 스텝 말로 하면 플랫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라는 단어들이 시대마다 용어들이 다 바뀌니까 그게 지금 새로운 개념이냐? 제가 볼 때는 절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것들의 형상들을 지금의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아마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듯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이미 웹 기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산업 구조를 묶어넣는 하나의 행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놓고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웹, 인터넷 하던 말들이 플랫폼 하면서 플랫폼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실과 가상과 이 모두가 다 뒤섞이겠죠. 우리가 AR을 얘기하든가 VR을 얘기하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속에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질 겁니다. 글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마 앞으로는 냄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물류니 택배니 그러면서 배달되어지는 물류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정보 교환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가능하죠. 지금 내 물건이 어디에 배달되어 있고 어디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물건이 바로 내 집 앞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플랫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도 플랫폼에 가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가졌던 인터넷 세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다양성을 축약해서 설명해내는 단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자 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뭐니 하는 건 결국 지식산업으로서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하고 하는 도서관 사서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의 플랫폼 버전이겠죠. 옛날에는 도서관 버전이었고 인터넷 버전이었고 앞으로는 플랫폼 버전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차별되고 낯설게 느껴졌을까? 원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면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들은, 방법이라기보다 추구하는 가치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안에 극명하게 바뀐 게 있다면 뭐냐면 기술입니다. 책을 어떻게 배열할까 했을 때 책을 배열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다가 분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류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의해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서가라는 공간에 단을 놓고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을 했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파피루스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두루마 스크롤입니다. 감아둔 물건이 설마 지금 책처럼 끼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동그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처럼 높이가 이만하고 길고 그 속에 책이 7, 80권이 쭉 세워서 끼워질 수 있다? 아니. 여기는 아마 구멍들이 나 있을 겁니다. 벌집처럼.
지금 이 배경 그림처럼 전 벌집 같은 구멍에 스크롤이 하나씩 들어갔겠죠. 어떤 스크롤은 가늘게 감겨 있었고 어느 건 굵게 감겨 있었고 아마 어떤 구멍은 크게 뚫려서 스크롤 굵은 걸 넣을 수 있고 어떤 건 가늘게 뚫려서 가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했겠죠. 그렇게 그럼 구멍마다 벌집에 꼬리 차듯이 꽉 껴져 있으면 어떻게 찾지? 그게 도서관에서 쓰는 분류이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는 키워드이고 여러분 요즘 그 유행에서 쓰는 해시태그가 다 똑같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직접적으로 소통하니 간접적으로 소통하니를 따지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처음 발달할 때는 기계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기계, 그 기계의 아키텍처에 맞춰서 그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팅 해줄 수 있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끔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만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언어로 만들어진 거죠. 포트레인이라든가 C라든가 파스칼, 심지어 요즘 나오는 파이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컴파일링을 하거나 인터프리팅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행위처럼 그 해독 방법 초기는 분류라는 아주 단순한 코드 작업이었고 그 코드를 사람들이 인식시키고 작업을 했죠.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총류는 000, 900대, 800대, 700대 씁니다. 대부분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지만 사서들은 숫자만 돼도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주제인지 알고 어디에 배열되는지도 압니다. 왜? 0, 1, 2, 3, 4, 5, 6, 7, 8, 9는 이미 우리가 수학이라는 함수라는 개념 속에서 배열 순서까지 잡혀 있는 거죠. 그게 10진법, 2진법, 16진법, 진법을 다루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코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일상 언어에 쓰는 대로 하면 어때? 문헌정보학이 몇 번입니까? 아니 문헌정보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문헌정보학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사선어를 써서 문헌정보학은 분류번호 몇 번이고 분류번호 몇 번, 충류되어 있는 공이 나가는 분류번호는 어디 있으니까 저기 가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키워드는 그런 키워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류표와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럼 인터뷰를 하겠죠. 당신이 찾는 그 키워드가 하는 의미가 뭡니까? 키워드 서너 개가 응집해서 그럼 어떤 개념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에 관련된 분류번호를 찾아서 접근시키고 그게 옛날에 사람의 힘을 빌렸고 내 기억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해시태그를 딱 쓰는 순간 누구나 다 쉽게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인포그래픽에서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에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안 물어봐도 됩니다. 표지판도 다 붙어있고 생긴 모양만 봐도 저게 화장실을 표시하고 저게 엘리베이터를 표시하고 저게 에스컬레이터를 표시하고 있고 저게 비상구로 피하라는 공간이구나 다 알죠. 그런 그래픽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에서 점점 추상화되어지고 관념화되어지고 그래픽가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인데 기술의 변화가 표현되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타이피스트를 얘기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타이피스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가 라떼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타이피스트는 타이핑하는 사람이 타이피스트였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했고 더군다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럼 타이핑해주는 타이피스트가 왜 필요했을까?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계약을 하고 상호간에 소통을 하고 왜? 업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고 의무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제작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은 원래 사장의 몫인데 사장이 제일 취약점이 뭐니 했더니 빠르게 문서를 제작하고 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화 시켰을 때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나는 계약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런 작업들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허들의 일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죠. 왜? 계약서라는 거는 문장 스타일도 분명히 약속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문서라고 말하는 것도 다
형식이 다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글자를 집어넣어서 양식을 제작하는 일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 사장이 할 수 없는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두 집단, 타이피스트와 사장, 매니저와 공유하는 건 뭐냐? 문서입니다. 문서에 대한 이해는 사장도 해야 하고 타이피스트도 해야 합니다. 사장은 거래를 하는 일하고 타이피스트는 타이핑하는 일을 했죠. 기능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타이피스트는 타이핑이 자기 일인 것 같지만 실은 두 사람 다 문서를 제작하고 회사를 굴리는데 중요한 일을 담당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점점 부각되어지면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나오고 컴퓨터에 타자기가 만들어지면서 타이피스트처럼 빨리 치면 좋겠지만 컴퓨터의 이 키보드는 비록 내가 늦게 치더라도 실수를 해도 옛날 타이핑 기계처럼 수정하려면 고치고 엄청 밤을 새서 작업, 정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아주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작업들인데 지금은 내가 실수를 하면 다시 타이핑해야 되고 약간 속도는 느리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병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굳이 타이피스트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뭘 공유했다고? 문서 제작하는 걸 공유했는데 이제 굳이 그러지 않고도 왜? 타이핑이라는 나에게 없었던 스킬이 굳이 그렇게 중요한 스킬이 아니네? 나도 능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 역량만 가지고도 그 기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 왜? 기술이 발전했을까? 옛날 타이피스트는 빠른 속도와 정확한 속도, 정확한 타이핑. 그래서 문서 하나 만들면 실수 없이 바로 제작이 가능한. 그냥 사장은 실수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래도 컴퓨터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별로 낭비도 없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충분히 시간 안에 처리했으면 기술이 성장하다 보니까 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잖아. 도서관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분류, 목록. 요즘은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분류하면 수천, 수만 명이 다 공유합니다. 모든 도서관이 사서를 다 데리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아까도 타이피스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피스트의 타이핑 기능만이 필요 없고, 타이피스트가 공유했던 문서 기능을 타이피스트가 조금 더 자기가 자기 것화 시켰다면, 타이피스트는 그 명칭을 타이피스트로 쓰던, 다른 거 쓰던 타이핑이 주가 아닌 문서 관리가 주가 돼 살아남았어. 사서도 자기 하는 기능을 사람들이, 우리 그거 약해. 그게 뭐냐면 분류하고 목록하고 배열하는 일들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 나 못해. 기술이 필요해. 근데 그 기술이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바뀌었다면, 사서 없어도 내가 다 하겠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그런 기술을 버리고도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뭐지? 그거를 저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사서는 살아남겠죠. 사서가 뭐니 했을 때 더 이상 분류하고 목록하고 배열하고 대출 반납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제 안 하겠죠. 그거는 기계가 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 투자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해서 단순 노동, 단순 기술들이 되어버렸을 테니까, 타이핑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이피스트를 뽑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타이피스트는 그런 기술도 가졌지만, 나와 공유할 수 있는 데면서 내 역할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뽑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사람들 뽑는 사람들한테는 타이핑 기술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서가 끝까지 나는 분류가 중요하고, 목록이 중요하고, 배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 반납해주는 게 중요해버리면 아마 기계로 대체되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했는지를 짚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을 내가 제대로 정립한다면 그 기능이 없어져도 이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뀐 기술을 수용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바뀐 기술이 뭐니 했을 때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플랫폼은 어떻게 움직이니 하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붙어있죠. 그 기능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데에 대한 초점은 저 사람에 대한 요구가 뭐고,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느니 못해요. 그거는 그 경험도 필요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전문 집단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서비스 디자이너가 뭐니에 대한 답입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사서입니다. 과거의 사서이고 미래의 사서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타이피스트처럼. 근데 그 타이피스트가 소멸되어진 것은 타이핑이라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타이피스트가 사라진 거지만 타이피스트는 타이핑하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라 그 기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고 그 중요한 일은 여전히 회사 내에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타이핑 기능은 없어진 거죠. 도서관도 여전히 분류, 목록, 배열, 대출 반납 기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뭐가 현물로 책이 있어야지 대출 반납하고 배열하는 일을 하죠. 그 배열도 책이 있으니까 2차 공간에다 배열하고 3차 공간에 배열하려고 나서지만 이게 웹상으로 딱 움직이고 플랫폼으로 딱 움직이는 순간은 여러분 해시태그만 쳐도 필요한 데이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해도 쉽게 못 찾는 이유가 뭐지? 아, 도대체 내가 저게 어떻게 서로 트랜스레이션 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매칭시킬 수 있을까? 그 매칭을 10년, 20년 걸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매칭시킬 수 있어. 서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얘기. 사람이 어떻게 지적 활동을 하고 지적 활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코딩은 어떻게 나타나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순환시켜 줄 수 있겠죠. 그게 소위 21세기 플랫폼 산업의 서비스 디자이너의 역할이고 20세기 사서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에다 초점을 맞추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다른 직업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을 버리고 기능을 2차로 놓고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지를 놓고 보면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다름없는 일들을 해오고 있고 미래 그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일터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을 사람들은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부르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